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말이죠. 그 상처를 받기로 결정한 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호. 심지어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가 몰랐던 내 약점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화부터 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요. 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아, 오늘 자료가 그런 내용이군요. 네, 2014년 경찰대학의 한 교수부장이 직원들하고 나눈 대화 기록인데요. 이게 시작은 명절 스트레스라는 아주 평범한 주제였어요. 네네. 근데 얘기가 점점 깊어지더니 스트레스의 본질, 조직의 책임, 개인의 삶의 의미까지 파고들더라고요. 와, 정말 평범한 대화에서 시작해서 삶의 근본까지 건드리는 저의 프로그램 이름하고 딱 맞는 자료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한 리더의 아주 독특한 리더십,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지점은 뭘지, 또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을지 함께 파고들어 보시죠. 자, 대화의 시작이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한 직원이 그냥 푸념처럼 얘기해요.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고요. 아, 정말 남일 것 같지가 않네요. 바로 그때 이 교수부장이 스트레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정의를 딱 내립니다. 어떤 정의죠? 스트레스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냥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근데 이분은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감 같은 거고요. 네네. 다른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정적 스트레스인 거죠. 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그럼 명절 스트레스에 이걸 대입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고향에 안 가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시겠지 라던가 맞아요. 친척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같은 것들. 이게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반응에 대한 집착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해법도 아주 명쾌해요. 어떤데요? 가기 싫은 이유가 그냥 제사 지내기 싫어서다. 그럼 가지 마라. 와, 그렇게 간단하게요? 네. 근데 만약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게 문제다. 그럼 가서 대화로 풀어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이 한 문장이 이 대화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칙인 셈이죠. 와. 근데 말은 정말 쉬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수부장 말대로 안 가겠다고 딱 결정했을 때 쏟아질 그 부모님의 실망, 친척들 수군거림, 이런 압박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부장도 그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바로 그 힘든 과정을 성장을 위한 긴장감, 즉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네,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 직원들한테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교수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고 나한테 와서 따지라고 하세요. 이래요. 와, 대단하네요. 그만큼 자기 철학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리더로서 직원들의 삶을 지지해주겠다는 책임감까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이 원칙을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교수부장은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거대한 조직 문제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 수천 명이 엮인 유병원 사태 같은 비극을 이 원칙 하나로 막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좀 대담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감 넘치는 마론인데 그가 내놓은 비결이 바로 임무복창입니다. 임무 복창.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처럼 총원 진지 앞으로 하면 총원 진지 앞으로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외치는 거. 저도 사실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뭐 1년 내내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오히려 부하 직원들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상사가 원하는 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교수부장이 말하는 임무복창은 그런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리더가 1년 내내 거의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왜 출근했습니까? 아, 매일이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 스스로 자기 역할이랑 존재 이유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정의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조직이 위에서 내려준 임무랑 내가 스스로 정한 내 임무 사이의 간극을 계속 확인하고 좁혀나가는 작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군요. 그분이 실제로 과거에 연기서 서장으로 있을 때 6개월 동안 이 실험을 했다는 일화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구대 파출소 돌면서 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봤다고 하죠. 왜 출근했냐? 오늘 뭐 할 거냐?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서장님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막 불평했대요. 하하, 그럴만도 하네요. 네. 오늘은 또 무슨 질문을 하실까?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각이 지나면서 결국 스스로 자기 일을 정의하고 저는 오늘 순찰을 돌면서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제 임무입니다. 와 같이 주체적으로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과정이네요. 근데 임무 복창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네.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본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 임무가 뭐냐 물어봤자 공허한 대답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수행할 임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라는 역할 정의, 이 두 가지만 명확해도 조직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이 교수부장이 여기서 가족오락관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잖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족오락관에 고요 속의 외침 게임 있었잖아요. 아, 네네. 헤드폰 끼고 입모양만 보고 단어 전달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리더의 지시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로 그 게임처럼 완전히 왜곡된다는 겁니다. 가족오락관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제 예전 직장에서도 팀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부장님, 임원 거치면서 내려올수록 내용이 완전히 산으로 갔던 경험이 바로 떠오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위에서는 개나리라고 지시했는데 현장 실무자한테는 개나발이나 개똥이로 전달되는 현실. 이게 비단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분이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다고 하죠. 네, 실험이요? 네,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이 부하 직원한테 전달되는 비율을 봤더니 고작 20%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와, 20%요? 네, 나머지 80%는 중간에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모든 조직이 겪고 있는 비극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이 가족오락관의 비극을 막을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소통을 잘하자, 뭐 이런 구호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그분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역시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입니다. 뭔가요? 바로 서로 합의될 때까지 대화하는 것. 합의될 때까지. 네, 실무자가 상사에게, 계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질문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개의심 요구하는 게 어렵죠. 네,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칫 말 안 듣는 부하로 찍히기 십상이죠.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교수부장도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임의 범위요? 네, 한 직원이 저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진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생각을 바로잡아줘요. 실무자는 실무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적 판단은 상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 네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는 거군요. 내 책임도 아닌 것까지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부당한 지시에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만 상사가 내 의견을 안 받아줬다고 해서 내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또 선을 그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사를 이해시키고 합의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어야 할 내 삶의 책임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 즉, 조직에서의 행정 책임과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결국 합의될 때까지 대화하는 게 일을 제대로 하는 기본 자세고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네. 사실 앞서 나온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 교수 부장의 철학이 그야말로 정점에 이릅니다. 그는 바로 답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되물어요. 상처는 누가 받았나요? 상처는 누가 받았냐? 네. 직원이 제가 받죠 라고 답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상처를 상처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솔직히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악의를 가지고 저를 모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기로 결정한 게 저 자신이라뇨. 이건 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당한 저항감이 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의 논리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이건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상처의 치유와 성장의 열쇠를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서요? 네. 그분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내가 그냥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물속에 있던 개구리가 그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에요. 아, 나는 개구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돌을 던졌을 뿐이라는 거죠. 상대는 나를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의도가 명백한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나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말이나 행동이었다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응? 네. 설령 상대가 악의를 가졌다 해도 내가 그 말에 왜 유독 아픔을 느꼈는지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참 무능하군요 라고 말했다고 쳐요. 네. 만약 제 스스로 유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저는 아마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군 하고 웃어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나는 혹시 무능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나 약점이 있었다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겠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아팠던 이유는 그 말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모순이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처의 진짜 원인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순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따져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라고 하거나 혹은 그래 상처 주려고 한 말이다 어쩔래 라고 나오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되니까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는 왜 이 말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순, 나의 약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준 사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철학의 가장 도발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뭔가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의 모순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마운 사람이요? 네, 그 사람 덕분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으니 가서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죠. 그 사람이 던져준 상처라는 화두를 내가 잘 풀어내서 깨닫는다면 내 인생의 폭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고마운 사람이라니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이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고통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물론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겠지만요. 맞습니다. 결국 쉬운 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화는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조직에서의 역할도 심지어 타인에게 받은 상처마저도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이라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분은 리더가 단순히 업무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이끌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럴 자신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요. 직원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삶이 성공하는 과정이 곧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 임무 수행의 기반이 되듯이 개인의 삶의 안정이 조직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이 대화를 쭉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부장의 말처럼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일 수 있다는 그 관점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운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